네, 오전 청문회 보셨습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혹시 못 보셨더라도 지금부터 저희 대담을 보시면 분위기를 아실 수 있습니다. 서영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김병민 경희대 개건 교수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두 분 청문회 다 보셨을 텐데 우선 어떻게 보셨는지 총평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현재 여당부터요. 네. 일단 오늘 이제 청문회가 여러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도 있고요,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도 있고, 근데 이제 중심이 됐던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청문회가 열렸는데 역시 기대한 대로 자료 제출을 왜 안 했는지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말로 때우는 청문회였다. 그래서 제가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었지만 국민들께서 지금 보면은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정서적으로 좀 반감이 좀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정말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능력면에서는 어쩔지 모르지만 노무현 정부 총리 이후에 김앤장이라는 이제 대형 로펌에서 근무하면서 수십억 원, 한 20억 상당의 돈을 자문료를 받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어떤 일을 했는지, 그리고 이제 무역협회에서 23억에 달하는 말하자면 그런 돈을 받으면서 또 퇴임 이후에 본인의 공직을 활용해서 돈을 벌어왔잖아요. 그래서 돈을 사랑한 총리 후보자가 과연 총리가 됐을 때 국민을 사랑할 수 있을 것인가? 아마 그게 국민적인 통상적인 눈높이였을 것 같아요. 근데 역시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오전 청문회는 그런 면면을 보여줬다. 대충 좀 국민 눈높이에 안 맞을 때는 송구하게 생각한다. 넘어가고, 또 어떤 김앤장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좀 밝히라고 했을 때는 좀 놀랬던 게 정부도 그런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 제가 어떻게 갖고 있겠냐. 그거는 말하자면 영업비밀이다 라고 하지만 모르겠습니다. 통상 김앤장에서 대형 로펌에서 그 정도 근무하면서 돈을 버셨다면 본인은 공직에 올 생각을 하지 않고 일을 했다고 봐요. 통상 대형 로펌이라는 것들이 어떤 데입니까? 말하자면 대기업이나 거대 외국계 기업들이 와서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을 자문을 받고, 말하자면 수백, 수천 이런 이해관계가 있는 사건들을 의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한덕수 총리 후보자 김앤장이 근무했을 때 어떤 일을 했을지는 확증할 수는 없지만 추측컨대 한 5억 정도 받았다면 그 일반 기업이나 외국계 기업 이런 부분들한테는 수백억의 이득을 줬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안에서 본인의 관직 생활을 했을 때의 네트워크와 여러 가지 지식들을 팔아먹었다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있으니 자료 제출을 안 했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봐서는 오해도 보면 알겠지만 한덕수 총리의 이제 태도 측면에 국민들께서는 말하자면 그 한방 이런 거는 지금 현재까지는 없지만 태도 측면에서 국민들이 큰 점수를 주지 않을 것 같다. 좀 그렇게 좀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김병민 교수님. 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는 표현들이 있는데요. 오늘 한덕수 후보자 청문회가 일주일이 수년이 됐습니다. 자료 제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면서 이제 한 주 정도가 늦춰졌지만 결과적으로 늦춘 기간만큼 민주당이 특별하게 무엇을 준비했는지가 궁금해지는 대목들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오후 청문회 또 내일까지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들을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만은 그간 언론을 통해서 나왔던 문제 제기 이상 추가적으로 한덕수 후보자에 대해서 이른바 한방이라고 얘기할 만한 청문회에 대한 내용들은 없었다 생각되고요. 여권에서는 문제를 제기하고 야권 입장에서는 특히 한덕수 후보자가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하는 과정들을 거쳤는데, 최영두 의원의 청문회 질의응답 과정들을 지켜보게 됐을 때 지금 현재 처해져 있는 한국의 퍼펙트 스톰이 올 수 있는 위기 상황 속에서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 균형감 있게 설명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마도 한덕수 후보자에게 제기되고 있는 여러 의혹 중에 핵심적인 내용은 결국 김앤장에서 과도한 고문료를 받은 것은 아닌가, 이런 문제 제기들이었는데요. 지금 이제 국민의힘의 의원과의 질의응답 과정을 통해서 외국에 있는 여러 공직자들도 이런 방식으로 로펌 등에 실질적으로 근무하게 되는 상황들의 보편성을 언급하면서 설득하려고 했던 것 같고, 고액의 자문료를 받았던 내용 속에서 국민적 눈높이에 맞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고개를 숙이면서 낮추는 자세로 청문회를 임했던 상황으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큰 이슈를 크게 대별하자면 이제 김앤장 고문 문제, 그다음에 이제 부인의 그림 판매, 한덕수 프리미엄이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론스타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김현장 부분을 먼저 얘기하셨는데 한 번씩만 더 발언 기회 드릴까요? 김현장 그 고문에 대해서 좀 짧게. 뭐 김현장 부분은 이제 조금 밝혀질 것 같아요. 네. 추궁을 하면. 근데 이거를 그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속 시원하게 국민 앞에 밝히지 못하면 제 생각에는 기준에 가깝게 다가설 수 없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덧붙여서 이제 부인의 그림, 고가 그림 부분들도 추측건데 제가 보니까 본인은 공직 생활할 때 부인이 나름대로 그 전시회를 하지 않았다 억지로. 하지만 저희가 물어보는 것은 공직 이후에 이제 김현장을 근무하다 어디에 근무했을 때 어떤 본인이 자문해주는 회사와 연관성에 대해서 물어본 거거든요. 그래서 네. 동문서답하는 부분들이 있었다. 그래서 아마 오후에는 그게 바로 잡혀서 한 번 더 좀 그게 정당한 평가를 받는 그림이었는지 아니면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게 어떤 그 대가성으로서 그림이 구매됐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지적될 것 같습니다. 네, 김 교수님. 네, 그림 문제는 오늘 청문회 오전 청문회 지켜보셨을 때 갑자기 이낙연 전 총리가 소환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 청문회 과정 속에서도 부인의 그림 문제가 논란이 된 바가 있었는데 어느 정도 수준에서 용인되는 측면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정도까지 문제가 될 것이냐, 또 한덕수 후보자가 전체 공직하고 있었던 재직 기간 동안 그림 전시를 한 2번 정도를 열었고 본인이 공직에 있었을 때 연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냐 이렇게 설득을 한 것 같습니다. 김현장에 관련된 부분들은 좀 더 뜨겁게 쟁점이 될 것으로 보였는데 한덕수 후보자의 해명을 보니까 김현장에서 본인이 재직하고 있었던 기간 동안 후배 공직자들 어느 누구에게 전화 한 통 건 사실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공직에 퇴임하고 로펌에 가서 전관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뭔가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굉장히 과도하게 행사했다면 국민적 눈높이에 더 심하게 어긋날 수 있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그 이상의 것을 얻어내는 데는 다소 미진함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 그대로 이제 금액에 관한 측면이 너무 과하다 보니까 이 내용들은 분명히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더라도 그 이상 불법이나 위법이라든지 아니면 권한에 대한 남용에 이르기까지의 청문회 과정들이 이뤄가지 못했기 때문에 오전에 있어서는 한덕수 후보자가 제기된 의혹들을 적정 수준에서 방어했던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론스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한덕수 총리가 아까도 말씀했지만 말로 때우는 청문회였다라고 평가하는 것들이 론스타 부분도 본인이 당시에 어떤 여러 가지 입장을 고려하면서 정당한 절차를 밟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좀 미심쩍어요. 왜냐하면 자료가 없는 상황 부분이고 또 론스타 부분들이 향후에 그 본인의 이후에 어떻게 개입됐는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자료 제출 부분이 하나도 없이 깜깜이 청문회가 되다 보니 이 말로 때우는 부분들로 과연 정말 한 나라의 총리가 되는 분을 선택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이 좀 안타깝고요. 지금이라도 이제 한덕수 총리께서 야당 그러니까 아니 민주당의 이거를 밝히는데 급급하기보다는 정말 국민이 봤을 때 이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과했고 이런 부분은 오해였습니다라고 풀었으면 훨씬 더 좋은 청문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론스타에 관한 얘기는 민주당이 굉장히 준비를 하면서 한덕수 후보자가 국익에 반하는 행동을 한 것이 아니냐 공세를 펼칠 수 있는 내용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부분 속에서 문제가 되는지를 추가적으로 설명을 한 데는 좀 실패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한덕수 후보자의 과거에 있었던 내용 한두 마디를 따서 얘기했지만 한덕수 후보자는 여기에 대해서 그런 방식의 언급이 아니었다고 얘기했을 때 더 송곳질문하지 못하게 되고 전체적인 내용들을 그냥 넘어가게 되는 상태로 이르렀기 때문에 명확하게 지금 김현장에 있는 상태 속에서 나머지에 대한 부분들은 영업기밀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 한덕수 후보자가 방어막을 치고 넘어가는 분위기였거든요. 그 이상으로 한덕수 후보자가 어떤 문제를 일으켰는지 등에 대해서 설득에는 좀 실패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후 내일 있는 청문회 기간 동안에도 지금 언론에 보도된 것 이상의 추가적인 내용들을 청문회 과정에서 보여주지 못하게 된다면 아마 한덕수 후보자에 대한 외교, 통상 그리고 경제 등에 대한 전문성이 오히려 후보자에 대한 정당성들을 강화하는 데 국민적 눈높이가 옮겨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제 오후에 속개가 되고 또 내일 또 오전 오후가 있기 때문에 4분의 1, 뭐 물리적으로는 4분의 1이 채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전망하는 것이 다소 뭐 좀 조급한 감이 있습니다만은 처음 시작이 또 제일 중요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오전 청문회를 보신 뒤에 인준 전망 국민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먼저 서 대변인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초반이기 때문에 뭐 지금 섣불리 판단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이제 청문회가 연기된 상황에서 지금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 안에 이제 여론의 추이를 보면 아까 서두에 말씀했듯이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정말 공직자로서 그동안 준비를 해왔는지에 대해서 국민들께서는 갸우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다라는 여론들이 높아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청문회에서 어떤 뭐 송곳 질문이나 한 방이 없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정말 그냥 국정을 한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봉사 정신과 그다음에 어떤 돈보다는 국민을 먼저 앞세울 수 있는 어떤 가치 철학을 판단하거든요. 거기에 있어서는 제가 봐서는 현재까지는 좀 부적합하지 않냐. 하지만 그 인준의 결과까지는 제가 이제 예단하기 힘들겠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국민들의 눈높이는 좀 총리 후보로서 좀 적격하지 않다라고 보는 것 같다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김 교수님은요. 네, 여론을 유심히 살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제 지방선거가 목전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자칫 잘못 새 정부에 대해서 과도하게 발목 잡는다라고 하는 프레임에 갇히게 되는 순간 지방선거에서 국민들로부터 심판을 받을 수도 있겠는데요. 오늘자 나오게 되는 여론조사들을 여러 차례 살펴보게 되면 검수완박 국면에서 민주당이 무리하게 입법권을 행사하고 있는 측면들이 오히려 국민들의 싸늘한 눈높이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들도 여러 결과를 통해서 확인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아마 한덕수 후보자에 대해서 분명한 한방, 위법과 불법 등이 없게 되는 상황으로 청문회가 펼쳐졌는데 이를 의석의 힘만으로 부결하게 된다면 오히려 역풍의 소지도 있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이 상당히 고심의 시간들을 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지금 같이 열리고 있는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박진 외교통상부 장관 등의 청문회, 이건 이제 다 보시지 못하셨을 것 같은데 대략 어떤 점을 주목하셨는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일단 좀 저도 좀 지켜봤던 게 원희룡 국토부 장관 네. 후보자였어요. 그래서 원희룡 장관 후보자가 당시 제주지사를 하면서 했던, 그러니까 이제 통상 본인이 제주지사를 중도에 그만두고 말하자면 대선에 뛰어들었잖아요. 그랬을 때 정치적 의도로서 제주도정을 이끌지 않았냐, 어떤 그런 의도성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 또 말로 잘 피해 나가시긴 하더라고요. 워낙 노련한 정치인이니까. 그런데 그 법인카드 부분들, 이렇게 뭐 한 식당에서 뭐 6차례 당일날 그 썼던 부분, 뭐 45차례에 관련해서 업무의 목적과 다르게 어떤 그런 법인카드들이 쓰여졌던 부분들, 그다음에 출장비를 서울에, 그러니까 대선 준비할 당시일 거예요, 본인이. 그래서 제주도의 출장비, 그러니까 이제 제주도민들의 세금이잖아요. 그거는 한 2천만 원 정도를 들여서 굳이 제주도정과 상관없는 본인의 정치적인 출장을 했던 부분들, 과연 그게 뭐 법적으로 얼마나 큰 책임을 지겠냐마는요. 이게 이제 원희룡 장관 후보자가 도덕적 기준, 그러니까 과연 본인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국무위원으로 자격이 있느냐, 이런 판단을 했을 때는 좀 그런 부분은 좀 상처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뭐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외교통에 오래 있으셨으니까 뭐 능력만은 그러지만 그분도 이제 김현장에서 근무하면서 향후의 공직보다는 개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좀 스케줄을 해왔던 부분들인데 과연 다시 국무위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대목들을 짚고 있다. 네. 제가 봐서는 일단은 오늘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메인이기 때문에 거기에 좀 더 집중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김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청문회에서 의원 불패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현직 의원은 당연한 일이고 전직 의원에 이르기까지 청문회에서 낭만절이 찾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지금 얘기가 나오는 원희룡 후보, 또 박진 후보 등 다 전현직 의원들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이제 송곳질문을 한다곤 하지만 마지막 청문 보고서 채택되는 과정에선 기타 후보들보다 원만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원희룡 후보자에 대해서 이런 뭐 법인카드라든지 네. 기존에 있었던 내용들, 의혹, 도덕성에 대한 의혹제기보다는 실제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동산 정책에 관한 질문들에 집중하는 것이 저는 민주당에게도 또 국민에게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수위의 진행 절차 속에서 부동산 정책들이 잘못 언급이 되는 순간 지금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에 말을 아끼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곧 새 정부가 출범하고 나면 이제 인수위 단계가 아니라 국토부에서 어떤 부동산 정책을 끌고 갈지에 따라서 국민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부동산 값에 대한 안정, 서민의 부동산 주거 안정을 위해서 그 부분을 아주 명쾌하게 같이 논의하는 장으로 국토부 장관 청문회가 좀 진행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검수완박 법안이 첫 번째 법안은 통과됐고요. 물리력이 사용되면서 국회가 난장판이 됐다라는 표현을 언론들이 썼습니다. 이제 내일은 두 번째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그다음에 그 이후에 검수완박 전국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이번에 먼저 김 교수님부터. 듣겠습니다. 내일이 이제 물리적으로 막을 수가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됐죠. 벌써 토요일자에 필리버스터가 다 종결이 됐기 때문에 아마도 국회 본회의에서 다 정리가 되고 정부로 이송되게 되면 대통령의 공포 절차가 남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대통령의 공포 절차라는 내용들을 지켜봤을 때 국회에서 이송된 그 안에 대해서 15일 이내에 공포를 할 수 있게 둔 점은 국회에서 온 내용이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면밀하게 국민의 여론과 함께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를 살필 수 있는 기간을 둬야 되거든요. 내일은 문재인 대통령 5년 임기를 마무리 짓게 되는 마지막 국무회의 자리입니다. 대통령 입장에서도 마지막 순간까지 국무회의 시간까지 옮겨가면서 국회에서 각종 편법을 동원했다고 판단되는 검수완박 법안을 무리하게 공포했다라고 하는 오명을 대통령이 뒤집어 써야 되는가라는 고민들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시간을 천천히 조금 더 미뤄서 시간들을 가지고 적어도 내일 있는 마지막 국무회의는 지난 5년을 돌아보면서 문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게 의미 있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언급하는 자리가 되는 것이 상식에 준하는 내용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서 대변인님. 저는 일단은 이제 형사소송법 그렇죠. 이제 검찰청법이 통과된 거는 이제 검찰의 수사 부분은 이제 부패경제로 한정을 짓고 1년 6개월 뒤에 수사청을 해서 이제 수사권을 이제 경찰로 이관하는 부분들이고 형사소송법 같은 경우는 이제 검찰이 그동안 여러 가지 폐해를 저질렀던 별건 수사권에 대한 조정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아쉬웠던 거는 국민의힘이 그 박병석 의장의 중재안을 합의를 해줘서 사인도 하고 국민 앞에 약속을 했는데 이게 손바닥 뒤집듯이 또 뒤집히면서 이렇게 국회가 난장판이라고 표현하고 동물국회가 다시 돌아왔다고 하는데 참 안타까워요. 또 한 가지 어제 배현진 의원이 그 국회의장한테 했던 부분들은 굉장히 좀 유감스럽습니다. 아무리 이제 국회가 본회의 주장을 할 수 있고 화를 낼 수 있고 정치적 주장을 하지만 그래도 이 국회나 정부 그다음에 사회 전반적인 태도들은 그래도 상대를 존중하는 부분들도 있겠고 그다음에 국회의장이라면 입법부의 어른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예의를 지켰어야 되지만 어떤 신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인격적인 모독을 하고 하는 부분들은 배현진 의원께서 좀 사과를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짧게 하나 말씀드리면 검찰개혁이라는 부분들이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고 이 부분이 지금은 우려스럽겠지만 예전에 95년도에 영장실질 검사제도가 있습니다. 그게 말하자면 시행됐을 때 그때도 검찰이 똑같이 국민들이 피해를 당할 것이다. 범죄자들의 시대가 열릴 것이다 주장을 했지만 향후 10년, 15년이 흐른 뒤에 지금 지켜보면 당시에 영장을 검찰이 마음껏 휘둘리면서 인신의 구속을 했던 부분들이 한 30만 건이라면 2020년은 지금 2만 건으로 줄었습니다. 말하자면 그때는 힘들 것 같지만 제도가 정착이 되면 또 사회가 국민 위주로 인권 위주로 변할 수 있다. 그래서 검찰개혁 자체도 지금은 진통이 있지만 향후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보면 이 진통이 따지고 보면 건전한 발전을 위한 진통이 될 수 있겠다라는 부분에서 국민들한테서 양해를 좀 민주당도 구하고요. 향후에는 검찰개혁 자체가 국민의 삶을 더 말하자면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개혁이 될 것이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네, 영전 전담 판사제 말씀하신 그렇습니다. 예. 네. 자, 마지막으로 이제 5월 8일 석가탄신일에 특별사면위원이 있을 것인가 국민적인 관심사 중에 하나입니다. 남은 절차들을 이제 고려한다면은 아마 금년간 어떤 결정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여론조사 결과 또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 보시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반대가 51.7, 찬성이 40.4, 반대 여론이 10%포인트 이상 높았고요.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해서는 훨씬 더 반대 여론이 높았습니다. 거의 2배 차이가 났고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는 반대로 찬성이 68.8, 반대가 23.5 이렇게 나왔습니다.
참 복잡한 고차 방정식이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두 분 전망 뭐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 다양한 견해를 제공하는 거니까요. 자, 이번엔 김 교수님 네. 먼저 하실까요? 기업인에 대한 사면 여론이 높고 정치인에 대한 사면에서는 부정적 여론이 높은 내용들을 조사 결과를 통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지난 2016년, 17년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탄핵과 국정농단 사태에서 같이 함께 이 법적 단죄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내용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직권남용 등에 대해서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 국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핵심 축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미 지난해 말 문 대통령이 사면을 했기 때문에 같은 측면에서 고려하건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이 이루어지게 되는 게 자연스러운 일일 수도 있고 또 기업인의 사면을 통해서 어려운 경제 문제를 좀 풀어갈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해달라는 국민적 여론들도 함께 있을 거라 보기 때문에 아마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 가능성 매우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치인에 대해서 특히 김경수 지사 또 때로는 정경심 교수에 이르기까지 사면이 필요하다 언급이 나오지만 대법원의 최종 확정 판결이 난 지 얼마 되지가 않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여론이 상당히 안 좋게 흘러가고 있는 내용의 문 대통령이 사면 단행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생각하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은 조금 다른 케이스지 않습니까? 전직 대통령의 여든이 넘는 고령 또 장기간 구금이 돼 있는 상태 등을 고려했을 때 국민 통합을 고려한 대통령의 마지막 고뇌와 결단이 있을 거라고도 봅니다. 네, 서 대변인님.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어서 뭐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겠지만 맞습니다. 네. 어렵지 않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일단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국민 여론 자체도 고려가 돼야겠지만 김경수 전 지사를 국민의힘 측 그때 권선동 원내대표였죠. 이렇게 거론을 하면서 이걸 패키지로 묶었습니다. 사면이 말하자면 그런 식의 모양새가 돼버렸기 때문에 정말 그렇게 하고 싶었어도 해버리면 참 이게 어떤 사심이 들어가는 어떤 판단이 될 것이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기본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하셨고 이명박 전 대통령 남았죠. 현 정부에서 이런 것들을 다 마무리 짓고 국민 통합의 길을 마무리한 다음에 새로운 정부에 부담을 안 주는 부분들에서 고민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봐서는 이 고심이 들어갔다는 건 아예 안 한다는 부분들은 아니겠지만 김경수 지사도 속내로는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보고 뭐 선거법도 아니고 컴퓨터 업무 방해죄 때문에 4년을 산다고 생각하면 참 딱하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처음부터 좀 이게 사면론 자체, MB의 사면론을 할 때 김경수 지사를 저쪽 국민의힘에서 집어넣은 자체가 생각의 어떤 폭을 좁혔다. 그래서 좀 어렵지 않겠냐.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전국 전망했습니다. 또 청문회는 오후에 또 이어집니다. 오늘 서영주 부대변인님, 김병민 개건 교수님 두 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